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다음 달 국정감사까지 끌고 가려는 듯합니다. 이틀 전 법사위에서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계획을 통과시키더니 다음 달 국정감사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관여한 대법관의 재판연구관까지 무더기로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의 대법원장 외에 다른 대법관들이나 재판연구관들까지 부르는 건 극히 드문 일인데요. 국감장을 사실상 조희대 청문회 3탄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입니다. 내일 처리를 예고한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했습니다. 오늘도 첫 소식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 국정감사에 요청한 증인 참고인은 총 132명입니다. 이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현직 대법관 4명 등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자만 17명에 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당시 무죄 의견을 낸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전속 재판연구관까지 명단에 들었고 이른바 조희대 회동설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도 포함됐습니다. 국정감사까지 사법부 압박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현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청문회에 이어 국감기간에 추가로 3차례나 증인 요구를 받았습니다. 추가 협의를 위해서 오늘은 토론과 의결을 하지 않고 추후 다시 의사 일정을 잡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선 검찰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도 여당 주도로 처리돼 내일 본회의에 오릅니다. 한 줄짜리 법을 개정한 다음에 제도를 1년 내에 다듬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국민의힘이 최장 69일에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자 민주당은 일단 정부조직법 관련 4건만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민생 법안까지 처리를 못하게 방해하면서 국회로 돌아와서 제1야당의 시간을 마음껏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4건 모두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당 상임위 중심으로 하고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하게 되면 또 관련해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에 따라 4박 5일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공포하는 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또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이 오가면서 난장판이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는 주요 법안을 처리하면서도 반대하는 야당엔 발언 기회를 한 번밖에 주지 않았고 토론 기회까지 표결로 종결시켰습니다. 답은 거대 여당이 정해놓고 야당은 패싱하는 이런 상임이 일상이 됐습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예정된 오후 2시가 됐는데도 법사위가 열리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끼리 회의를 하고 오겠다며 50분 지각을 한 겁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그렇게 왔으면 사과부터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특수한 사정으로 회의가 좀 늦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사과 없이 회의를 시작했는데 야당이 사전 협의도 없이 국정감사 계획서를 일방 처리하려 한다고 반발하며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받았습니다. 날치기 통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요일 17시 25분 정각에 다 송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일정 달력만 줬지 감사 계획서는 주지 않았습니다. 신상 공격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소환됐습니까? 가서 조사나 받으세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부임 이후 열린 7차례 회의 모두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오시고 나서 더 됐어요. 이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정치 비즈니스장입니까? 이진숙 위원장 교체를 골자로 하는 방통위 개편법을 처리하는 데는 1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99%법 같은 기관이고 다만 이진숙 하나만 축출되는 어떤 학교에 전학생이 30명 왔는데 그러니까 그 교장 바꿔라. 또 학교 이름도 바꿔라.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만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그제 야당 의원들을 퇴장시키고 발언권을 박탈한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늘려 사실상 조의대 수사용으로 불리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보류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국회, 법원, 정부 측 참석자들 모두가 권한 남용 등의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는데 비공개로 진행된 소위 내용 황정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판검사 등에 대한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지 하루 만인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됐습니다. 소위에 참석한 배영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확대하는 건 공수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 역시 공수처 검사의 권한 남용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도 비슷한 다른 법안들과 함께 민간인에게까지 기소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 정부, 법원 측 참석자 3명 모두가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겁니다. 야당은 공수처 수사 대상 확대는 민주당이 입맛대로 부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본인들의 검찰을 새로 만드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명수사처를 상시화하겠다라는 것을.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법조 비리를 일소해야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며 강행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사위 소위에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지적도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권한과 기능을 왜곡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했고, 법사위 전문위원도 법무부와 변협 등 외부인으로 구성된 추천위가 추천한 재판관을 대법원장이 그대로 임명하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반대로 야당의 국감 증인 채택 요구를 여당이 극구 반대하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 한 명을 놓고 여야가 사생결단하듯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 여당 입장에선 그럴 만도 합니다. 현 정권 최고 실세라고 불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장에 나오느냐 마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은 지난 14대 국회부터 꼬박꼬박 국정감사에 출석해 왔는데 왜 이번에는 빠져야 하는 건지 민주당이 확실한 답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정원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10분도 안 돼 고성이 오갔습니다.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도에 우리는 동조할 수가 없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을 그렇게 해요. 야당이 요구한 증인 명단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빠진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총무비서관 한 명이 나오는데 왜 정쟁이 유발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하시는지.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정말 만사 형통이구나는 걸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김 비서관은 20년 넘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민주당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석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허니문 고사하고 지금 대선 불복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협치란 말 자체가 원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992년 14대 국회 이후 인사와 예산 등 대통령실 살림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은 국정감사에 줄곧 출석해왔습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재순 총무비서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결국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증인 의결은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 등을 겨냥해 국정조사 종료 이후에도 증인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대법관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사법 개편안에 대한 법원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는데 우 의장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사법부 인자가 굴욕을 당한 셈이죠. 그런데 입법부 수장이 특정 재판이 궁금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찾아가 머리를 조아릴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삼권 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건 아닌지 조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대여 법원 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천 처장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사법 개편안에 대한 법원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접견을 요청했습니다. 사법개혁 과제 입법안에 대한 저희들의 말씀도 드리고 내란 재판에 대한 진행 현황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궁금해하신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천 처장은 사법 개편 논의에 사법부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법부도 함께 동참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또 국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법제도 개혁 방향. 하지만 우 의장은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고 했습니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계 지원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이 강행 처리한 더 센 특검법에 따라 특검 기소 재판은 방송 중계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여당의 검찰 폐지 강행에 정면 반발했습니다. 검찰이라는 이름이 헌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소청이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검찰 수장이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이미 배는 떠나간 듯도 합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정부 여당이 검찰 폐지를 공식화했을 때만 해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결국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노 대행은 재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란 용어엔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며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위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건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 역량이 사장되는 건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강백신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범죄 대응 역량에 중대한 훼손이 예상된다면서 반헌법적 입법이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여당이 검찰청을 없애고 보안수사권까지 없애려 하는 데 대해 현직 검사가 저희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욕먹는 특수통도 아니고요. 주로 형사 사건을 맡아온 검사인데 보안수사 없이 경찰 수사 결과만 믿었다가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생생한 경험담을 털어놨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8년 차인 정성욱 검사는 인천지검 형사 4부에서 보이스피싱과 절도 등 민생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현장에서 체험해온 겁니다. 정 검사는 3만 원짜리 낡은 프라이팬 절도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전과도 없는 70대 노인을 기소해야 하나 고민하던 정 검사는 보안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버린 물건으로 알고 주워갔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아 무혐의 종결했다는 겁니다. 보안수사나 보안수사 요구권이 없으면 이 사람을 내가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일까? 불기소를 해야 되는 것일까? 경찰이 신경 쓰지 못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환수는 직접 나섰습니다. 범죄 수익을 뺏어와야겠다. 검사실에서 직접 범죄 수익 약 11억 원을 특정을 해서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 검사는 1%도 안 되는 정치 사건 때문에 나머지 99%의 민생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욕먹는 것은 괜찮지만 검찰 제도가 이렇게 사라져가는 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검사는 밤 12시 퇴근은 조퇴라고 불릴 정도로 대부분의 검사가 산더미 같은 사건 기록과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민주당이 그제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이후 하루가 다르게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때와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때와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뉴스 더에서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원내 지도부와 상의 없이 이 청문회를 의결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청래 대표는 열심히 해달라 사실상 응원을 한 겁니까? 네, 당초에는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모두 몰랐다는 식으로 일단 선을 그었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이 뭐라고 라면서 조의대 청문회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의대 청문회는 자업자득이라고 표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5년 전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이 몸싸움을 벌였던 영상을 회의장에서 틀기도 했습니다.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내로남불 적반하장, 그 현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장을 향해서 곤장, 치도곤을 쳐야 한다.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2번, 3번 이어가야 한다면서 상당히 높은 수위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 대표가 저 영상 튼 건 아무래도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국민의힘도 했지 않았느냐 이런 거길 할 텐데. 네. 근데 당시 국민의힘 야당이었죠. 네. 민주당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수였잖아요. 네, 2021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 거짓말 사태 때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김 전 대법원장이 반려하는 과정에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적 없다고 했던 게 녹취를 통해서 거짓말로 드러난 겁니다. 톡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적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당시 민주당은 이 말을 녹취하고 폭로한 게 더 나쁘다는 식으로 김 전 대법원장 감쌌습니다. 당시에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요구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져서 무산됐었습니다. 출석에 동의하지 못한 것은 정말 우리가 가장 큰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상권 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 네. 자, 근데 이 민주당에서 지금 상권 분립, 사법부 독립을 언급을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과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지금은 조의대 대법원장을 부른다는 겁니까? 네, 이 당시 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국민의힘은 100석 남짓의 소수 야당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건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 170석 거대 여당으로 입법, 행정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몇 차례 탄핵을 언급했듯이 압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에 나설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본인의 이 거짓말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서 논란이 됐던 거고요. 반면에 조의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회동설은 직접 증거도 아니고 전원의 전원 수준의 제보자 녹취에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게 맞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당시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눈 감고 이제는 전원에 의해서는 좀 증인으로 나와서 비판해 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자, 어디까지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새 남북관계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의미하는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인데요. 기존의 비핵화 3단계 구상과는 유사하지만 관계 단절을 선언한 북한과의 교류를 앞세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 정상화가 북한의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는데, 뉴욕에서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무용론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유엔 정신과 다자주의 협력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기조연설 상당 부분을 대북 관련 메시지에 할애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흡수 통일을 추구하거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며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이른바 END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영어 앞글자에서 따온 겁니다.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중단, 축소, 폐기라는 3단계 비핵화 접근법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남한을 향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에 앞서 교류와 관계 정상화가 진행될 경우 북한을 자칫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END 구상이 선후 관계가 아닌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각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서로 간의 우선순위와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위 실장은 또 북한의 두 국가 주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남북 관계는 통일 전까지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며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뉴욕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두 국가론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보조를 맞춘 셈인데요. 국사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만큼의 위헌적 발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주최 세미나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남과 북은 사실상 두 국가 형태로 존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이 유엔에 따로 가입돼 있는 점과 함께 역대 정부 통일 방안의 두 번째 단계가 두 국가임을 전제했다는 주장입니다.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국제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국제정치적으로 두 국가였고 두 국가입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해 평화적 두 국가론을 제시한 건데 두 국가 자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면에서 두 국가를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위성락 안보실장의 발언과 배치됩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주장과 사실상 궤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우리와 대한민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 개 국가로 존재해 왔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인 통일연구원 김천식 원장은 정 장관의 두 국가 발언은 우리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 위헌적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국가가 되면은 한민 쪽에 영구 분단이 되는 겁니다. 국사를 다시 써야 되고 헌법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고 아주 부적절한 그런 언급이었다고. 이런 가운데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 구역 내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토위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 기조에 따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END 구상 중 N은 영어 노멀라이제이션의 약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핵 중단이란 말도 했죠. 두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면 관계 정상화 이 정도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 어떤 뜻이 담긴 겁니까? 네, 관계 정상화라고 하면 북한과 잘 지내보자는 정도의 의미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영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외교적으로 가볍지 않은 의미를 갖는데요. 나라와 나라끼리 수교를 맺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대통령은 상대 체제를 존중한다고도 말했는데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고 이제 외교관계에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상 보시는 것처럼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한반도의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자, 북한과 이제 수교를 맺는다. 이게 상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 가능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헌법은 사실상 국내 문제지만 국제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북한의 핵입니다. 핵 포기가 선행되지 않았는데 섣불리 노멀라이제이션에 나선다면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저촉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정작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호응을 어떻게 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통일의 필요성조차 부정하고 있죠. 북한 김정은은 우리와의 대화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미국과는 만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류의 시작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관계를 정상화한다라는 것은 남북이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인적 물적 교류를 하자는 건데 북한이 지금 뭐 남한을 적대 국가로 맺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 거죠. 이 대통령이 핵 중단이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뭐 동결, 폐기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뭐 좀 다른 말입니까? 네, 이 대통령은 불과 2, 3일 전 외신 인터뷰들에서 핵 동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엔 연설에서는 핵 중단이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혼용한 건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지만 두 단어의 의미는 크게 다릅니다. 핵 동결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핵 중단은 구두로 중단 의사를 밝히기만 해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북한은 2018년에도 핵 중단을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핵 개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명백하게 동결할 시설을 특정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검증 작업까지 필요한 거고 중단이라는 것은 그냥 선언적으로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이나 김정은의 대화 제의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월 31일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판문점에서 미북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생각은 뭔지, 이 대통령의 구상에는 동의하는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으면 미북 사이에서 우리가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른바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유화책을 북한에 대해서 내놓긴 했습니다만 그게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했다든지 핵 개발을 중단했다든지 그런 증거는 없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첫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법원이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는 김 여사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안경에 마스크, 남색 정장을 입은 김건희 여사가 교도관들의 손에 이끌려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왼쪽 기세는 수용번호 4398이 적힌 흰색 배지를 착용했습니다. 김 여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직업이 없는 게 맞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무직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주가 조작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통일교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통일교 측에서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난 것이 사건의 실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첫 재판은 4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은 일반 방청석 36석을 배정했지만 25명만 방청을 신청해 관심도가 낮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특검이 신청한 증인 27명에 대한 주신문부터 진행한 뒤 반대 신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택과 외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심 전 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 기간제연구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제 석사 학위 소지자가 자격 요건이었는데 국제정치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인 심 전 총장의 딸이 최종 합격했던 겁니다. 당사자가 현직 검찰총장의 자녀이기에 가능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그 관련한 조력자로서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역할을 했다라고. 한 시민단체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지 6달 만에 공수처가 심 전 총장의 자택과 외교부, 국립외교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심 전 총장이 채용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이 채용 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면서도 국립외교원장의 압력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 전 총장은 채용 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채용됐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 씨가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무려 100km를 달렸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웃돌았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가.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주변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차가 의심가는 차가 있어서 집 근처에 시동 켠채 있었기에 우리가 접하는 거예요. 차량 운전자는 유명 개그맨 이진호 씨였습니다. 1시간여 전인 새벽 2시 경찰에 접수된 첫 신고엔 이 씨가 인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양평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이곳 경인고속도로 부평IC로 진입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1시간 넘게 100km가량을 운전한 건데 검거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 만취 상태였습니다. TV조선 취재진을 만난 이 씨는 전날 저녁 서울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에 사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한 뒤 휴식을 취했다면서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일말의 변명과 핑계 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연예계 복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인터넷 불법 도박에 손을 댄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인들에게도 빚을 졌다고 사과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제주도에서 만취 상태의 여행객이 렌터카를 몰다 약국을 덮쳤습니다. 언뜻 주차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속도를 올리면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가로질러 상가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주차를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속도를 높여 약국으로 돌진합니다. 굉음에 놀란 인근 식당 직원들이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지속적으로 차량을 움직이려고 해서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말리는 상황이었었고요. 약국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고 진열대에 있던 약들도 바닥에 나뒹 굽니다. 영업을 마친 상태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소식을 접한 약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자동문이 다 손상된 상태였고 사고 차량은 렌터카로 운전대를 잡은 20대 여성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취소 수치의 음주가 지금 되어 있다고 하네요. 운전자는 경찰에 주차장에 진입하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22년 7월 렌터카가 전복돼 3명이 숨지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나이든 어머니와 자녀를 일부러 차에 태우고 피해를 키우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교차로를 도는 SUV의 옆면을 직진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뭐야? 다른 곳에선 차선을 바꾸던 차량의 뒤를 받기도 합니다. 모두 40대 이모 씨 부부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낸 사고입니다. 이들은 합의금을 키우려 자녀 2명까지 태우는 수법 등으로 2년간 30여 차례 사고를 내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60대 어머니를 태우고 사고를 낸 운전자도 적발됐습니다. 입원을 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단 병원 관계자의 꼬임에 넘어가 허위 입원 서류를 제출했다가 꼬리가 잡힌 택시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만 해도 500억 원대에 그쳤던 자동차 보험 허위 청구액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820억 원을 넘겼습니다. 통원 치료비만 써도 되는 거를 입원 치료로 이제 좀 과다하게 뭐 진단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은 케이스가 있고요. 금감원은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상대 운전자와 섣불리 합의할 게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성당 증축을 위해 신도들이 모은 헌금을 성당 회계관리자가 빼돌렸습니다. 5억 원에 달하는 헌금을 코인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습니다. 결국 신부에게 횡령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대형 성당입니다. 전체 신자가 7,000명에 달하다 보니 공간 확장을 위해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도들이 헌금을 모아왔는데 회계를 담당하던 60대 사무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당 측이 헌금 횡령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무장은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4억 8천만 원 넘게 빼돌려 코인에 투자했다 모두 날렸습니다. 코인 사이트가 갑자기 사라지자 사기를 당한 걸 알고 뒤늦게 주임 신부에게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사무장은 경찰 조사에서 욕심에 눈이 멀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돈 투자하고 막 돈 올라온 것처럼 가짜 사이트가 있거든요. 투자를 더 많이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줄 알고. 신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제 피해감 느끼죠. 돈 5천원 잃어버려서 마음 아픈데.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해당 성당을 상대로 회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무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코인 투자 사기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대표적인 집값 하락론자로 꼽히던 부동산 전문가가 갑자기 전망을 바꿨습니다. 정부의 이번 공급 대책은 사실상 무대책이라며 집값이 폭등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시절부터 장기적으로 집값 하락을 점쳐왔던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6.27 대출 규제 때만 해도 집값이 안정적일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최근 당분간 부동산 대랠리가 있을 것이라며 전망을 정반대로 바꿨습니다. 최 대표는 자신의 SNS에 9.7 공급 대책을 겨냥해 시장에 공급이 없다는 트리거로 작동했다며 준공이 없는 인허가, 착공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9월, 10월 그냥 슈퍼 랠리를 때려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수요 대책이 나왔어야 돼요. 이재명 정부 공직자들의 증여성 대출과 과거 다주택 이력도 꼬집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부동산 프렌들리한 모범을 보이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퍼지는. 실제로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값은 9.7 대책 이후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극히 소수의 지역들만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빠르게 호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 이제 빨리 매입해야겠다라는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벨트 집값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추석이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집값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달러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면서 금융시장 판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고가 아파트까지 사는 시대가 곧 열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TV조선 포럼에선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와 코스피 5천 시대의 조건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지난달 103억 원에 거래된 압구정의 한 아파트. 지금은 현금이 오가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런 고가 아파트도 디지털 자산화돼서 코인으로 거래되는 시대가 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소유권만 데이터로 해가지고 사겠다는 사람한테 보내면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토큰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중심엔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기축통화국 지위를 연장하려 한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은 이 기축통화 역할을 한 100년 가까이 했는데 미국은 이걸 연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소액주주 멸시풍토와 낮은 배당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배당 성향을 기록하는데 이걸 선진국 평균인 40% 정도로만 올리면 우리나라 적정 목표 주가는 5,280포인트가 나옵니다. 기업 오너들이 배당을 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주 친화적인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한강버스가 처음 운행을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장에 따른 안전 문제도 있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탑승 절차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러는 건지 구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한강 여의도 선착장.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한강버스를 타려는 시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고층 빌딩과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하며 한강을 유람한다는 설렘이 앞서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우려는 있는데 오늘 같은 지금쯤 비 오면 좀 더 걱정이 돼요. 그제 저녁 고장으로 잇따라 배가 멈춰서는 일이 발생해서입니다. 정시군항 엿새 전에는 행정안전부 점검 결과 발전기 고장 등 4개의 지적사항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3개 지적사항은 보완했지만 탑승객들의 이름과 성별 등 인적사항을 신고하라는 통보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서 승하선 타고 하고 있는데 190명이 이걸 다 쓰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건 애초에 사업이 안 되죠. 유도선법상 강과 호수 등 내수면 운항 선박의 경우 승선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적에 서울시는 한강버스 안에 승객이 직접 승선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QR코드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자율에 맡긴 신고로는 전체 탑승객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며 안전사고에 대비해 거듭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적인 방향이 아니고 다 할 수 있도록만 하면은 좀 되겠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개통 일주일도 안 된 한강버스. 잇따라 불거진 안전 문제가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규모 개편을 했는데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방법까지 찾아 공유할 정도라는데 뭐가 문제인지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하고 오늘 처음 업데이트를 시작한 카카오톡 화면입니다. 친구의 프로필 사진과 게시물 등이 격자형으로 표시됩니다. 이전엔 친구의 사진과 이름이 목록형으로 정렬됐지만 업데이트 뒤에는 SNS와 같은 형태로 바뀐 겁니다. 광고 크기도 커졌습니다. 카카오톡은 편하게 친구들이랑 주고받는 메신저 느낌인데 안 보고 싶은 일상들 다 보이고 광고도 너무 크게 떠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친구 목록이 업데이트 순서로 노출돼 친하지 않은 사람의 일상까지 모두 보게 됐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종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일부 이용자들은 아예 카카오톡 자동 업데이트를 막는 방법을 찾아 공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개편에서 AI 슈퍼앱을 표방하며 챗 GPT 탑재, 쇼폼 영상 생성 등 새로운 기능을 대거 추가했습니다. 기존의 범용적인 AI와는 달리 한국어 뉘앙스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다자간 대화 속에서도 맥락을 감지하여 다른 소셜미디어에 밀려 점차 줄어드는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는 의도인데 메시지 본연의 기능이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15년 만에 역대급 개편을 단행한 카카오톡. 기존 서비스에 익숙한 이용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이 다루는 정책들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종전협상 과정에서 끈끈함을 과시했던 러시아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중국도 견제했습니다. 북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재집권 이후 처음으로 유엔 본부에서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부터 유엔을 향해 제 역할을 못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Tremendous potential, but it's not even coming close to living up to that potential. For the most part, at least for now, all they seem to do is write a really strongly worded letter and then never follow that letter up. 러시아를 향해선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을 미적거리면 강력한 관세 폭탄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고 중국 등은 러시아산 원유 구입으로 사실상 전쟁 자금을 대고 있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China and India are the primary funders of the ongoing war by continuing to purchase Russian oil. 트럼프는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 우방들에게도 하마스에게 큰 선물을 안긴 거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연설에서 북핵 이슈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언급 자체가 부담이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강한 견제 메시지를 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6년 만에 만나게 되는데 세계 안보와 무역 향배에 각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 라가사가 대만을 휩쓸면서 최소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중국과 홍콩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시커먼 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한 주민이 전봇대를 끌어안고 사투를 벌입니다. 마을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我当初人在楼下，我就只要出去嘛关铁门了，一铁门下来马上水就来了。 현지 시간 23일 올해 가장 강력한 18호 태풍 라가사가 중화권을 강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만 동부 화롄현에선 제방 호수가 범람해 다리가 무너졌고 물 6천만 톤이 인근 마을을 덮쳤습니다. 淹水那个玻璃已经被泥土盖的水都盖冲了，冲走1楼都被淹水了，门都打不开，然后我弟弟就把玻璃打破掉去救我妈妈。 70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대만에서만 최소 17명 사망, 17명이 실종됐고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태풍은 현재 대만을 지나 홍콩과 중국 남부로 이동 중인데 오늘 밤 광둥성 지역에 상륙할 예정이어서 중국 당국도 비상입니다. 중국에서만 200만 명 넘게 대피한 가운데 학교와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선박 8만 척이 항구로 옮겨졌고 철도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도 초비상입니다. 홍콩 당국은 최고 수준의 태풍 경보 10호를 발령했는데 외신들은 홍콩 도시 전체가 사실상 폐쇄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가을 야구를 확정지은 팀은 LG와 한화인데 승차가 3경기인 두 팀은 이번 주말 운명의 3연전을 치릅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선두 LG는 토러스트와 치리노스 원투펀치를 비롯해 10승 투수 4명을 보유한 풍부한 선발진을 자랑합니다. 지난달 초 선두를 탈환한 뒤 가장 빨리 80승을 돌파했습니다. KBO 43년 역사에서 80승 선착팀이 정규 시즌 우승을 못한 경우는 20번 중 1번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7경기에서 LG가 5승을 거두면 한화는 모든 경기를 이겨도 정규 시즌 우승이 불가능합니다. 상대팀을 당연히 봐야겠지만은 저희가 많이 이긴다면 사실 가장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 경기를 최선으로 하고 또 집중하는 게 이번 주말 두 팀이 맞붙는 3연전이 최대의 관건입니다. LG는 일찌감치 토러스트와 치리노스, 임찬규를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역전 우승을 하려면 3연전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한화는 류현진과 문동주, 폰세 순으로 출격합니다. 3위 굳히기에 들어간 SSG부터 5위 KT까지는 2게임 반차로 촘촘해 마지막까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KT를 추격하며 가을 야구 마지막 티켓을 노리는 6위 롯데는 어제 역전패가 뼈아프지만 7위 NC까지도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가운데 모든 팀들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야구계 명언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인간에게 법이란 건 원래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끝없이 싸우는 게 일상이었죠. 알프스에서 발견된 원시인 외치. 왼쪽 어깨엔 화살촉, 전신은 상처투성이. 베이고 맞은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법 없는 세상이 곧 만인 대 만인의 전쟁이었다는 홉스의 말이 그대로 입증된 셈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키는 울타리로 법이 등장했습니다. 3,800년 전 함무라비 법전은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법이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정의를 비추는 태양이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법을 만든다는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 과연 그럴까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걸 따지겠답니다.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모의했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회가 대법원장을 소환해 법원 사무도 아닌 특정 재판을 추궁하겠다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독재 정권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비밀 회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는 증인 명단에 없습니다. 팩트가 아니라면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할 텐데 갑자기 청문회라니요. 조 대법원장은 작심한 듯 세종대왕을 인용해 국회의 과도함을 지적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 않는 집권당, 대법원장이 뭐라도 되느냐는 등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사법부 길들이기를 넘어 조롱하는 식이 과연 나라에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삼권이 한 진영이나 한 정치가에게 장악되면 그 체제를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사법 독립이 무너지면 법치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도 무너집니다. 9월 24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닥치고 청문회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충남과 호남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강한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역에 8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도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이면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광주와 대구가 23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8도, 부산 2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4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